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이네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기본 강의를 하는데요. 교재 몇 페이지냐면 맨 앞에 보시면 통칙해서 나오는 부분은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 할 거예요.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디를 좀 봐야 되냐면 앞부분요.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보시면 권리의 주체가 나와요. 이 부분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는 아닌데 우리가 이거를 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말은 뭔가를 딸딸딸 외우는 건 아니고요. 차근차근 그냥 무슨 의미인지 아셨으면 좋겠는데, 제1절 자연인 해가지고 1항 권리 능력이란 말이 나오죠. 개념은 뭐 쉽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요 용어를 보게 될 건데,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권리는 누가 가질 수 있냐면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 존재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존재 외에는 어떤 존재도 권리를 가질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2항 해가지고 행위 능력에서 또 밑에 권리 능력 나와 있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의사 능력이 나오죠. 일단 의사 능력이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 능력이고요. 요게 결여된 사람을, 없는 사람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무효다, 유효다를 접할 텐데,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매매 대금을 줘야 됩니까? 줄 필요가 없습니까? 줄 필요가 없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무효라는 말은 결국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포함하는 거죠. 물론 유효라는 말은 뭐죠?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의미를 가냐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라는 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결국은 같은 지적 수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무효다. 자신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은 뭐죠? 책임 무능력자와 같은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가장 대표적인 아이 것이 유아, 어린아이죠. 예를 들어서 5살 먹은 꼬마다 그러면 이 아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은 있습니까? 권리 능력은 있는데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가 되고요. 이 아이 행위는 뭐죠? 무효가 되고, 만취자, 정신병자 이런 사람을 말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의사 무능력자는 누굴 말하냐면 수면 중인 자를 말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죠. 제가요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죠. 뭐는 있죠? 권리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고 있는 제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 무능력자가 대표적인 수면 중인 자가 뭐죠? 대표적인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이 뭐냐면 어린아이는 의사 무능력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하세요. 그러면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죠? 대단히 애매하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12살 먹었다, 13살 먹었다 이럴 쪽으로 말할 수가 없고요. 그 사람의 개별적인 능력을 판단해야 되고요. 만취자도 이것도 대단히 애매하죠. 얼마나 술을 처먹어야 만취자냐. 술을 잘 드시는 분은 많이 드셔도 만취자가 아닐 수도 있고, 술을 잘 못 드시는 분은 좀만 먹어도 뭐죠? 만취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은 굉장히 뭐죠?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의사 무능력자 하면 어린아이 떠오르면 이게 애매해져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는 뭐예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뭐죠? 의사 무능력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의사 무능력자에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뭐죠?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일률적으로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제한 능력자 해가지고 1. 의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유형화, 정형화 해가지고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제한 능력자 제도고요. 넘겨보시면 제한 능력자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미성년자들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뭐 금치산자 이런 의미를 썼는데 민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새로운 용어들이 있고요. 아주 개정을 그지같이 해놔가지고 용어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한 능력자에서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은 미성년자입니다. 일단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취소라고 합니다. 일단 미성년자는 몇 살이죠? 19세 미만입니다. 19살 미만 아이는 뭐죠? 미성년자가 되고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피한정후견이란 말이 나오죠. 두 번째 피한정후견인도 제한능력자입니다. 피한정후견이 누구냐면요.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지면 피한정후견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피성년후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누구냐면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요.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으면 이 사람 우리가 피성년후견이냐고 이런 사람들이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용어를 조심하자고요. 성년, 후견, 개시라는 말은 성년, 후견을 뭐 한다는 얘기죠?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선고가 있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비성년후견인. 한정, 후견, 개시가 되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비한정후견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정도만 정리할 겁니다. 여기까지 있거든요. 자, 정리해 볼게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뭐죠? 권리 능력.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 능력. 이것이 결여된 사람이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수면중이자. 잠자고 있는 사람은 뭐죠? 의사 무능력자다. 그 다음에 만 19세 미만이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한경 후견 개시가 된 사람은 피한정 후견인. 성년 능력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피성년 후견이고요. 이런 사람이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까지만 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우리 시험범입니다. 29페이지 오시면 챕터 4 해가지고 권리의 변동이고요. 여기서부터가 시험범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뭐 한 거죠? 용어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이걸 안 하면 나중에 피성년후견이 뭡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봐서 그러는 겁니다. 29페이지부터는 시험범인데 챕터 4 해가지고 권리의 변동에서 제1절 권리 변동의 일반론에서 권리 변동의 의의가 나오는데 뭐 간단합니다.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이 권리의 변동인데 넘겨보시면 30페이지에 권리의 발생해가지고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과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예들은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 책을 보다 보면은 모르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말이 나오는 거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는 거니까 그냥 지나치시고 여기서 갑자기 이봐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네이버 검색하는 순간 그분은 뭐죠? 5년짜리 공부짜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는 거 얘기죠. 무슨 말 아시겠죠? 아무튼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갑은 이 건물에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원시취득 또는 절대적 발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고요.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을의 소유권 이미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런 걸 우리가 승계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는 건 뭐죠? 원시취득.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는 것은 승계취득. 이렇게 되는데요. 승계취득이 가번해가지고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가 있죠. 차이점은 뭐냐면 요 경우처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갑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해요. 근데 만약 갑이 이 건물을 병에게 전세권을 줬다면 요 병의 전세권도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것도 뭐죠? 승계취득인데 병이 전세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설정적 승계가 되는 거죠. 아무튼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이전적 승계.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은 뭐죠? 설정적 승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특정 승계, 포괄 승계는 이런 건 뭐죠? 특정 승계죠. 왜냐하면 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A 건물에 관한 소유권만 넘겨받으니까 이건 뭐죠? 특정 승계인데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포괄 승계죠. 왜냐하면 상속은 갑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씁니다. 2번 권리의 변경에서 하단의 주체 변경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다. 왜냐하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결국은 소유권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뭐죠? 바뀌니까 이게 뭐죠? 이전적 승계고 이게 뭐죠? 주체 변경인 거죠. 우측에 보시면 이제 내용의 변경하고 작용의 변경이 나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데 내용의 변경이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질적 변경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양적 변경이라는 것으로 나뉘고요. 요 내용의 변경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작용의 변경인 거죠. 일단 적어보면 질적 변경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걸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양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요. 양만 바뀌는 거 이걸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고요. 작용의 변경은 권리 자체도 변경되지 않고 양도 바뀌지 않고 작용만 바뀌는 거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질적 변경은 그냥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가 변경된다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을 떠오를 텐데 이렇게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라고 하고요.
양적 변경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가진다는 말은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갑이 이 건물에다가 자신의 건물에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을은 여전히 소유권자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 거죠.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고 을이기 때문에 을은 더 이상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겠죠.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는 여전히 뭐죠? 소유권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죠?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고 한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양적 변경이란 권리 자체는 뭐죠? 그대로인데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양이 주는 걸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인데요.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작용만 바뀌잖아요. 요 작용이란 말을 단말로 하면 뭐냐면 힘입니다. 힘. 파워. 한자로 쓰면 뭐죠? 힘, 역자로 쓰는 거죠. 결국은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인도받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을 하면요. 다음날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대표적인 뭐죠? 작용의 변경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주택 임차권이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뭘 갖게 됐죠? 힘을 갖게 됐으니까 대표적인 뭐죠? 작용의 변경이고요.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요 선순위 저당권인 갑이 저당권이 말소가 되면 소멸이 되면 을이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게 되는데 요것도 뭐죠? 작용의 변경입니다. 왜냐하면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됐을 때 을에게는 뭐 권리도 여전히 저당권이고요. 양도 변함이 없고 단순히 2순위,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면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뀐 거니까요. 이거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권리의 소멸. 권리 자체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은 절대적 소멸이고요. 상대적 소멸.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전적 승계를 구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냐면 상대적 소멸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소유권이 있다는 말이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요 갑이 을을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사라 청약을 했고요.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고요. 을이 좋다 내가 네 건물 사겠다라는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갑과 을은 뭘 하게 되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이제 뭘 줘야 되냐면 매매 대금을 지급할 것이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재산권을 이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뭐 하게 되냐면 끝나게 되는데 요 사례가요 실제로 민법의 전부입니다. 민법의 전부.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면 일단 첫 번째 느끼는 게 이 두께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두껍다는 거죠.
실제로 이 교재가 다른 교재보다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무튼 왜 이렇게 양이 많은가 싶은데 이게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은 뭐 민법 그닥 뭐 양 많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은 공부가 된 거예요. 맨날 그 말이 그 말이고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이게 민법이 뭐죠? 아, 나는 합격할 때가 된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시점이고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은 요 한 번의 거래를 완성하는 게 민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저번 주죠. 저번 강의 때 했던 것을 또 오늘도 반복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민법 총칙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요. 주로 뭘 공부하냐면요. 요 의사표시를 공부해요. 의사표시. 요 의사표시를 한 2주 내지 3주 걸쳐서 공부하면 민법 총칙이라는 게 끝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물권법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요. 물권법은 주로 뭘 공부하냐면 뭐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등기다, 이전 등기다. 요거 하게 되면 물권법이 끝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계약법을 공부하는데 계약법에서 뭐 공부하냐면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그러면 뭐가 끝나냐면 계약법이 끝나고요. 민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한 번의 거래를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스토리가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저번 주 강의하고 이번 주 강의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법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해서 뭐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앞이라고 쉽고 뒤라고 어렵고 그런 것도 없고요. 오히려 이 앞부분이 더럽게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좀 주의할 점이 많은데 첫째는요. 인내를 가지셔야 돼. 인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한 2달쯤 지나가지고 모든 걸 다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2달 만에 모든 걸 다 알 수 있으면요. 지금 공부하면 안 되죠. 뭐하러 지금 공부해요. 8월 달에 공부하면 되지. 우린 10월 달 시험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한다는 거는 2달 공부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급하게 생각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2달 만에 모든 걸 다 끝내시는 분들은 천재나 아니면 진짜 전공하셨던 분이거나 솔직히 2달 만에 다 끝내실 분은 학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봐도 충분히 다 극복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앞으로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거의 뭐죠? 10개월 넘게 10개월 가까이를 요 민법을 파고 또 빤다는 것은 2달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특히 너무 꼼꼼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다 모르는 말이 나와요. 설명도 제가 안 드렸어. 그러면 그게 이 시점에서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지나가시면 돼요. 또 이제 이런 분도 있어요. 한 반쯤 갔어. 반쯤 갔는데 뒤에 앞에 게 까먹은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서 맨날 앞대가리만 도돌이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다 갔다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의 거래를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절대로 민법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민법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이 어려운 것보다는 너무 낯설어 가지고 이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좀 여유를 가지시고 차근차근 접근하시면서 뭐부터 익숙해지는 만큼 공부에 효과가 발생하는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이 뭐냐면 암기하면 안 됩니다. 암기. 뭔가를 자꾸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시험에 임박하게 되면 제가 암기해야 될 사항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임박해서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뭔지도 모르면서 외워제끼면요 나중에 실력 향상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뭐 4년 공부하시고 5년 공부하신 분들 보면은 얘기 들으면 되게 잘하셔. 되게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엔 안 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왜 그러시는 거죠? 그분들은 뭔지를 무언가를 외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웠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게 이런 거죠. 그냥 무작정 외워버리시면요. 뭔 말인지 모르면은 문제 풀 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공부를 해도 안 된다고 느껴지게 돼. 내가 다 외웠는데 다 아는데 나는 왜 문제를 못 풀지? 공부를 해도 안 된다는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절대로 외우지 마시고요. 뭐 하시는 거죠? 이해하고 무슨 뜻인지 받아들이고 논리를 쫓아오셔야 돼요. 그렇게 일정 기본적인 내용이 뭐가 돼요? 축전된 상태에서 뭘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그것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뿐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암기가 되고 굉장히 힘들기만 할 뿐이니까 좀 절대로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나중에 이런 거 좀 외우셔야 됩니다라고 안내해 드리는 거 외우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 거 진짜 증오합니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면 문제 풀 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우리 민법 시간에 한 번 정도는 머리 글을 따서 외울 것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막 누구 옆에서 막 외워가지고 줄줄줄 이렇게 읊어대는 사람 보고 와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아 저 인간은 한 3년짜리구나 라고 어떻게 무시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논리를 쫓아가셔야 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진짜로 결석하지 마세요. 결석 진짜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계속 스토리가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 결석을 해버리면 연결고리가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7, 8개월 공부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맨날 저한테 와서 왜 저는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다 뭐냐면 중간에 자꾸 빠져먹은 분들이야. 막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표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합격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아우 교수님 때 합격했어요. 요게 이런 말 듣는 게 저의 뭐죠? 만족감이고 저의 성취감인데 그게 좀 절대로 좀 결석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대해서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좀 거부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인터넷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자꾸 해이하게 해요. 에이 오늘 가지 말고 인터넷으로 해야지. 이게 뭐예요? 한두 번이 반복이 되면 세 번쯤만 돼도 오기가 쑥스러워요. 오기가 쑥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인터넷 보다가 차근차근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시고 그래서 떨어지는 분이 많고요. 절대로 뭐 하지 않으시고요. 결석 안 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결석을 했는데도 올해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진짜로 개인적으로 제 사돈으로 환불해 드릴 용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안 빠지고요. 끝까지 빠짐없이 수업 들으시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8점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평균 몇 점 맞으면 되죠? 60점. 근데 우리가 70점, 80점, 90점, 100점은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60점이라는 점수는 누구든지 다 맞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하시기만 한다면. 물론 우리가 시작할 때는 낯설기 때문에 우리가 한 3월달 정도에 모의고사 보시면 막 점수 막 엄청납니다. 막 25점, 막 20점. 빵점 만든 분도 뵈셨어요, 제가. 근데 그 빵점 만든 두 분 계셨는데 다 합격하셨는데 아무튼 간에 이 점수가 만만치 않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도 60점이라는 점수는 어차피 난이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맞을 수 있고요. 절대로 결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져 오신다면 다 뭐 하실 수 있냐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아무튼 차근차근 욕심내지 마시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수업에 뭐 하지 않고요.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온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여기 계신 분 누구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걸요. 우리가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목적과 목적물이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제 법률의 목적을 주로 공부할 건데요. 보통 이제 목적하면은 목적물을 떠오르거든요. 요 갑과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요 A 건물이 매매 계약이 뭐겠어요? 목적물이겠죠. 그렇지만 갑의 목적은 아니죠. 갑한테 물어봤어요. 이 건물 왜 파시는데 물어보면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돈이 필요해서 팝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또라이가 파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아파트가 나의 목적이라고 말을 미친 놈은 없잖아요.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말이 아니고요. 결국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말이냐면 법률 효과 목적이 같은 말이죠. 제가 파는 목적이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파는 겁니다. 을이 왜 삽니까? 제가 이 A 건물이 마음에 들어서 이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매매 계약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말이 아니고요. 무엇과 무엇이 같은 말이죠? 법률 효과와 목적이 같은 말이라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대금을 지급하고 왜 이전 등기를 하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인데 이걸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이 법률 요건을 가만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구성 분자가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개별적인 사실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법률 요건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1번 법률 요건에서 읽어보면 법률 요건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 뭘 발생시킨다고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개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된다. 그다음 법률 사실을 의의도 알 수 있죠. 2번 법률 사실입니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뭐죠?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그럼 합치면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이면 뭘 만듭니까?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일정한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앞으로 이거 다 배울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요거를 앞으로 하나씩 배울 건데 시작하는 차원에서는 요 법률 사실을 이제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법률 사실의 분리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법률 사실을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용태라는 것하고요 사건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용태와 사건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입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거, 껴들 수 있는 법률 사실을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거, 껴들 수 없는 거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요. 35페이지를 좀 볼게요. 3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 해가지고 사람의 정신작용이 기하지 않는 법률 사실 가로에 뭐죠? 사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건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거. 이걸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라는 말도 우리가 흔히 쓰는 말과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건 사고 소식 알려드린다 할 때 나오는 것들이 보면 이번에는 막 이상한 일 많죠. 그죠? 엄마가 뭐 담뱃불로 뭐 이불에 꺼가지고 애들 셋이 죽었고, 그죠? 근데 보니까 뭐 일부러 죽인 것 같다는 둥 막 이러고,
아무튼 그런 것들은 그 여자의 뭐가 개입돼 있죠? 정신작용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는 아니죠? 사건은 아니에요. 그럼 법적인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의 경과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 될 수 없어요? 개입될 수가 없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현상도 사건이죠. 뭐 비가 내린다, 눈이 내린다. 또 자연현상으로서 사람은 반드시 죽죠. 그것도 뭐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용태가 되지만 인간이면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에서 자연현상도 뭐가 되죠? 사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부당이득이란 말을 참 많이 쓸 건데요. 요 부당이라는 말은 부당하다는 말이 아니라 원인이 없다는 의미로 새겨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생긴 이득을 부당이득이고요. 법적 분류는 사람의 정신적인 개입될 수 없는 사건으로 들어간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끄시고요. 그 다음 용태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외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됐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의 법적 정의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는 게 뭐죠? 외부적 용태 행위입니다. 그죠? 뭐 이번에 그 뭐죠? 그 아이 준인가요? 준인가? 그 분위기 보니까 애 엄마 아빠가 죽인 것 같죠? 그죠? 대충. 근데 만약에 걔네들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애가 구토를 했고 냅뒀더니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거든요. 그것도 살인입니다. 살인. 왜냐하면 사람의 정신작용 밖으로 표출되는 게 뭐예요? 행위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냅두는 것도 일종의 뭐예요? 행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애를 냅두면 죽을 거라는 걸 충분히 뭐예요? 인식하면서 그걸 냅두는 것도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뭐죠?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뭐죠? 행위고, 따라서 그거는 뭐죠? 살인입니다. 뭐 이번에 그 뭐죠? 불낸 것도 가만 보니까 일단은 과실치사요. 뭐 이런 식으로 됐던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살인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를 충분히 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구한 거, 이것도 사람의 정신장애 밖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행위고, 그것도 뭐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사람의 정신장애이 표출되고 있다면 다 뭐로 들어가요? 행위로 들어가게 되고, 뭐 냅두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죠? 살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걸 우리가 뭐죠? 내부적 용태라고 하고요.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재 왼쪽에 보시면 34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2번에서 외부적 용태 가지고 하단에 보시면 관념적 용태, 의사적 용태 나와 있잖아요. 이거 읽어볼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왜 넣은 이유는 뭐냐면 없으면 교재가 후졌다 그럴까 봐 넣은 것뿐이고요. 의미 없는 거고, 그냥 우리는 사람의 정신적인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걸 우리가 뭐죠? 내부적 용태라고 한다 정도만 하면 되고요. 시작하는 거니까 높아하시면 말씀드리면 선의 악이죠. 선의가 뭐죠?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가 뭐죠? 알고 있는 정신상태. 그래서 우리가 선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 그러면 뭐죠? 알고 있는 제3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외부적 용태의 행위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적법행위와 뭐로 나뉘냐면 위법행위로 나뉘고요.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는 둘로 나뉩니다.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요 두 가지가 위법행위고요. 일단 불법행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걸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하고요.
채무불이행은 우리가 저번에 강의 때도 했지만 개념 자체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안 하게 되는 거 우리가 뭐죠?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법행위여야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안 한다 이걸 자꾸 공부하게 되는데 손해배상은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 불법행위거나 채무불이행이어야지만 둘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또 두 가지 공통점은 뭐죠? 고의 과실이죠. 그래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법행위죠. 적법행위는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오늘 뭐 다 까먹어도 좋아요. 근데 이 부분은 민법을 시작하기 위한 뭐죠? 기초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끝날 때까지 뭔 민법이 뭔 개소리인가 하고 끝나다 헤매다 끝나기 때문에 중요한데 일단 적법행위가 둘로 나뉘어요. 법률행위라는 것하고요.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입니다.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준법률행위입니다.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이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뭐로 하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으면 적법행위, 법률행위. 요게 들어있지 않으면 뭐죠? 준법률행위입니다. 의사표시는 뭐라고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날씨가 참 춥다는 말은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요건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참 이쁘십니다. 요거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이건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이건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의사표시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뭐죠?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법률행위는 효과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커피 먹기를 원하면 둘이 뭐 먹어요? 커피를 먹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둘이 뭐 합니까? 결혼을 하고 집을 사기를 원하면 뭐죠? 집을 사게 되니까 결국 법률행위라는 것은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인 거죠. 법률행위가 뭐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인데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럼 의사표시는 뭐냐?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뭐죠?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준법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는 우리가 뭐죠?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준법률행위가 교재는 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자고요. 이미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의사의 통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인데 각종 최고와 거절이 준법률행위다.
최고가 무슨 말이죠? 독촉, 촉구 요거죠. 독촉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도 준법률행위인데 관념의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를 우리가 뭐죠? 준법률행위고요. 기분이 좋다 나쁘다 같은 감정의 표시도 준법률행위인데 법적인 의의는 없고요.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준법률행위를 싹 뭐로 넣냐면 사실행위라는 것으로 통합하게 되고요. 이러한 준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체고와 거절과 같은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도 뭐죠? 준법률행위.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제외 나머지 기타 준법률행위를 다 뭐로 넣고 있습니까? 사실행위로 집어넣고 있다. 까지입니다. 다 했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에 대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5페이지 대표 예제죠.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여기 있네, 그죠? 계약. 계약은 법률 요건인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청약과 승낙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선의도 물론 뭐죠? 법률 사실이고요. 3번 시간의 경과 어딨나요? 여기 있죠. 시간의 경과는 사건이고 사건이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이니까 사람의 정신작용이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3번도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 어딨나요? 여기 있죠. 최고는 뭐죠?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행위니까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최고에 대한 똥을뱅이 쳐보시고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한 효과는 내가 똥을뱅이를 쳐보시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의 효과는이죠. 그럼 최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왜냐하면 최고는 뭐예요? 준법률행위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법률행위를 의미하는데 최고는 명백히 뭐죠? 준법률행위고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자, 좀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 일반이 나오죠. 여기를 이제 볼 건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